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유방암에 대한 치료, 근데 그런 약물 치료, 전신 치료를 왜 수술 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방암은 수술이 가장 원칙적인 우리가 치료죠. 혹이 있는데 혹이 자꾸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절제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그게 수술로서 모든 게 다 치료가 잘 되어야 된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수술 결과가 다 나와도 이 그때 치료율이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덩어리를 암이다라고 불렀고요. 암은 항상 이런 재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그동안에 많이 개발이 되고 그 치료법들이 개발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쇄시켜 나간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는 모유가 생기면 우리가 유관이라고 하는 파이프 같은 구조를 따라서 모유가 분비가 우리가 이제 애기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유관을 싸고 있는 이 세포들의 변형이 오는 게 유방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세포 한 개가 커져서 덩어리를 만든 게 아니라 저런 나쁜 세포들이 점점점 개수가 많아져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방암 덩어리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그 덩어리 안에는 사실은 무수히 많은 유방암 세포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비침윤성 유방암과 침윤성 유방암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요. 근데 비침윤성은 말 그대로 주변으로 침윤하지 않는다. 이 파이프의 벽을 뚫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얘들은 그 유관 내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방에만 있고 또 오른쪽 유관과 왼쪽 유관이 서로 이어져 있지도 않죠. 그래서 이 유관에서만 자란다 그러면 얘들은 그 파이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유방에만 국한된 암이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순하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전체 환자 한 10%가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상피내암, 제자리 암종, 연기암 이렇게 다 부르는 거죠. 그게 다 같은 뜻인데 이거는 크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서 그쪽 유방을 다 절제를 하든 작아서 조금만 떼든 둘 다 병기는 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90%의 암들은 우리가 이게 침윤성 유방암이에요. 침윤성 유방암은 이 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침윤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성질 때문에 이 유관벽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관벽을 뚫어도 결국 여기가 유방 아닌데 뭐가 어떠냐. 근데 사실은 이 옆에 다른 파이프들이 지나다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파선이라고 부르는 림프관이나 혈관이라는 것들이죠. 혈관은 알다시피 혈액이 흐르는 관이죠. 림프관, 임파선들은 이제 림프액이 흐르는 관이에요. 그럼 거기도 암세포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성질의 것들은. 그러면 임파액이나 임파선이나 혈관에는 어떻게 해요? 유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림파관하고 혈관은 모두가 다 이어져 있죠. 그래서 순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암세포들은 이런 혈관이나 임파관을 타면 어떻게 돼요? 유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방에서 생긴 나쁜 세포인데 유방을 떠나서도 딴 데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침윤성 유방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튀어나간 애들이 존재한다는 게 침윤성 유방암이라서 비침윤성과는 또 다른 우리가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혈액 내에서 그럼 이런 암세포들이 돌아다니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는 한 5, 6년 전부터는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기계들이 또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 같은 경우는 특정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혈중 암세포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cc 혈액을 뽑으면 그 안에 암세포가 몇 개 있습니다까지 정도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또 이런 그 DNA라고 하는 그런 조각들도 찾아내려고 지금 요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에 응용을 하든지 진단을 위해 쓰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술들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침윤성 암에 있어서는 혈액 내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암세포가 실제로 존재도 하더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유방암의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암세포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덩어리가 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덩어리가 점점점 커질 수 있겠죠. 암세포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그 림프관을 통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 림프절에 가서도 개수가 많아지면 또 덩어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림파절이 부었다, 뭐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림프절 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돌아다닌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멀리 가서 어딘가에 정착을 하고 또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덩어리처럼 보이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법에서 보여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가 그거를 원격 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방암은 그러면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야 그럴 수 있지만
유방암은 또 유방암 세포대를 어딘가에 가서 좀 더 잘 정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거 데이터에서 보니까 유방암 환자들은 주로 뼈나 폐나 간 이런 쪽에 좀 더 거기서 발견이 될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원격 전이체로 다 발견되는 경우가 그 경우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폐나 뼈나 간에서 좀 더 발견이 되니까 당연히 침윤성 유방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제거한다는 개념의 수술은 국소적인 치료일 수밖에 없겠죠. 몸 전체를 수술했다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방에 혹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그걸 제거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혹이라는 걸 떼어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숫자에 아니면 그런 작은 것들은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특정 방사선을 쬐더니 그런 암세포들을 다 잘 제어하더라. 그래서 재발률을 낮췄다. 그러면 방사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유방암에서 쓰는 방사선 치료는 몸 전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유방과 아까 그 주변까지를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했지만 침윤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주변으로도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아까 혈액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하는 특정한 약물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약물들을 쓰면서는 어때요? 주사를 맞거나 먹으면 그 약물의 효과는 온몸에 다 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신치료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방암에서 쓰는 전신치료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다 우리가 약물치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방하고 주변 임파절까지가 이렇게 우리가 국소적인 범위다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가 그 유방과 주변 임파절까지가 한 영역으로서 저희가 치료가 가능한 범위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범위가 벗어난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신 치료가 항암 치료든 항호르몬 치료든 표적 치료든 이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성질 때문에.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좋아졌느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재발률이 조금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의 치료를 포함을 시켰더니 더 재발률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치료 성과가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이제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에 더하기 방사선 치료 내지는 약물 치료, 전신 치료를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조합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유방암 치료의 원칙이 된 거예요. 유방암은 다들 이제 뭐가 이렇게 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듣고 조직 검사를 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진단에서 우리가 침윤성 유방암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또 시행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울타리 안을 봅니다라는 게 유방하고 주변의 임파절인데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이 기본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또 MRI 같은 거를 찍어서 같은 쪽 유방 내지는 반대편 유방에 혹시라도 초음파나 촬영에서 놓쳤던 건 없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암의 영역을 보기 위한 방법이고요. 세침흡입 검사라고 하는 거는 임파절이 커져 있다라는 경우에 실제로 그게 커진 이유가 암이 가서 커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쉽게 감기 걸려서 목에 임파절이 부었습니다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증 반응 때문에 커진 거냐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심이 되는 임파절에 대해서는 바늘로 찔러서 세포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그 커져 있는 임파절은 이제 유방암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결론이 될 거고 일단 그렇게 암세포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의심은 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암이 간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진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세침흡입 검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 물론 유방과 임파절도 다 포함을 하지만 그보다 아까 더 넓은 범위의 검사를 보는 게 PET-CT라는 걸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몸 전체에 우리가 암이 유방암은 우리가 진단이 되어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다른 위치에 또 비슷한 그런 덩어리는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PET-CT라는 거죠. 근데 PET-CT도 마찬가지로 PET-CT에서 찍었더니 유방은 내가 알겠는데 만약에 폐나 간이나 이런 데서 뭐가 보인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100% 전이가 된 거냐? 그것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PET이라는 것도 워낙 민감한 검사이기 때문에 꼭 암이어야만 나타난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에 PET-CT를 찍었더니 유방과 임파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왔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 못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딘가에 자리 잡은 애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포 단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정착해서 덩어리 져 있는 애들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가 그걸로 최종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폐에 뭐가 조그마한 혹이 보였는데 조금 암이 전이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폐에 대한 CT를 더 찍어 본다든가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한다든가들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추가 검사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걸로 아직까지는 울타리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방암 세포의 성질이라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유방암이 다 같은 유방암은 아니라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우리가 사진 찍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떼어낸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 조직을 가지고 특수한 염색을 해서 어떠한 성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암의 성질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에 따라서 암의 그런 성질도 달라지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의 선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저희가 치료 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오늘 이제 결과를 들으시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이 더 있는지를 더 찾아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검사를 끝나면 성질이 어떻다. 그리고 현재 암 덩어리라고 하는 게 어느 범위까지 있다. 이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MRI 찍으면 덩어리가 한 개인 줄 알았지만 몇 가지 이렇게 더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위치나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또 다시 초음파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반대편 유방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PET-CT는 이러한 사진을 보고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우리가 형태도 다르고 이 단면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유방 외에는 있는지를 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유방암이 현재 진단 당시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유방암의 침범 범위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침범 범위는 다른 말로 사실은 병기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방이 있고 주변에 겨드랑이 임파절이 가장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임파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쇄골 위에 혹 들어간 부분에 목 부분에도 우리가 임파절들이 있는데 그쪽도 임파절이 커지면 우리가 암을 의심하게 되고 내유림프절이라고 해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임파절들인데 그쪽도 커져 있으면 우리가 유방암 세포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로 찔러서 세포를 채취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임파절까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그까지가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벗어나면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경우랑 울타리를 벗어난 경우 뭐가 달라지느냐? 치료의 원칙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울타리 안에만 혹이 있고 다른 데는 혹이 없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어쨌든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혹은 다 제어할 수 있다. 제거가 가능한 범위 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 위치 안에만 있어준다면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가능하고 방사선 치료가 그까지 다 커버가 합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를 하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몸에서 암 덩어리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라는 범위가 그 침범 범위가 이 울타리 안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제 수술을 우리가 많이 중심에 놓고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수술을 반드시 하는 거고 그 앞뒤로 약을 쓰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침범 범위를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장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한다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수술한다는 게 치료적인 성과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유방암을 수술했다는 게 몸 전체 다른 데도 암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그걸 다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를 한다 해도 그 의미가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다른 데 더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밖에 나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부분도 제어를 하고 이 부분도 같이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수술이라는 게 중심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걸 다 치료하려면 결국은 그때는 모든 치료의 중심은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은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느냐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특징이라고 할 게 유방암의 성질을 말하는 건데 유방암은 이제 호르몬하고 연관이 많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포의 성질이 이런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또 헐투라고 하는 물질이 중요한 이 물질이 너무 많으면 유방암이 좀 더 가격한 타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치료 원칙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치료의 성격이나 달라지는 거죠. 방법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검사를 했다는 거는 이런 것까지를 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다 나오면 이제 치료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작거나 우리가 수술을 먼저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작다면 우리가 수술을 먼저 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수술 먼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그 이후에 합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술 전에 이러한 약물 치료들을 먼저 하고 수술합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걸 우리가 수술 전 전신 치료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는 이제 약을 먼저 쓰고 수술을 하고 다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수술 후에 또 치료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술 전 전신 치료는 왜 하느냐? 현재 갈수록 그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미 그 수십 년 전에 그런 비교를 다 해본 임상 시험들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수술을 항상 먼저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수술을 하고도 항암제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비뽑기를 시켜서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눈 거죠. 수술을 먼저 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항암제를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경우랑 그 항암제를 먼저 쓰고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치료 성과는 다행히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재발률의 차이는 크게 없더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차이가 났던 그 부분들 중에 우리가 수술의 범위가 좀 줄었어요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약을 썼던 그룹에서 유방 수술의 범위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니면 유두랑 너무 가까워서 유방을 전절제를 꼭 해야 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왔지만 약이 들어갔더니 암을 죽이는 약들이니까 그게 사이즈가 줄었다. 그러면 그만큼의 수술의 범위를 줄여서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목적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약이 들어가면 결국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죠. 물론 100%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쪼그라들면 그만큼 수술의 범위도 같이 좀 줄여서 우리가 유방 보존 수술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데 우리가 그게 각각이 그냥 조각조각 나버리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각각이 여러 군데 이렇게 암이 있어가지고 유방 넓게 각각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때요? 사실은 큰 수술의 범위는 차이가 없죠. 대신에 우리가 어쨌든 유방 보존 수술이 조금 애매하거나 전절제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걸 조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져보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수술 전에 우리가 약을 먼저 쓸 수 있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미세한 전이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그런 미세한 전이들이 있는 경우에 약물이 들어가면 조금 더 그런 데 제어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환자가 그러면 약을 쓰면 다 사이즈가 줄어서 다 수술 범위가 줄어드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이 안 듣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부지만 그리고 아까 그 범위가 그렇게 각각이 줄어들면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비슷하게 우리가 수술해야 되지만 그래도 더 이 수술 전 전신 치료가 갈수록 늘고 있는 거는 이 암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이 환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좀 가능한 방법입니다라는 게 꽤 중요한 의미가 된 거죠. 실제 약을 우리가 수술을 다 하고 쓴다는 개념은 어때요? 수술해서는 다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조적인 요법으로 혹시나 모를 그런 것들을 제어했더니 재발률이 더 낮춰지더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에 맞게끔 조건에 맞게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한 약들을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는 안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암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을 쓰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A라는 약은 치료 성과가 10%, 90%가 괜찮아지고 B라는 약은 85%가 재발률이 없이 잘 지냅니다라고 한다면 90%가 85%보다는 좋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약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약이 투여될 때는 어때요? 환자분이 그 90%에 속할지 10%에 속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죠. 약의 반응성을 90%니까 85%보다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라고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투여하면서는 환자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거는 시간이 흘러가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물 반응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수술 전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이미 혹이 만져지기도 하고 우리가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초음파를 댔더니 몇 센티미터라는 크기가 재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약물이 투여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들을 거라고 생각되는 약제를 써서 줬을 때 그 약제가 실제로 잘 듣는지 반응 여부를 보는 거는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 반응이 좋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점점점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뭔가 변화가 와야 되겠죠. 좀 딱딱하던 게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다 없어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초음파에서 보이지도 않아요라고 할 정도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들이 온다는 건 반응성이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술을 이렇게 흔적이 좀 남아있어서 했더니 현미경으로 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완전 관해라고 부르는데 그런 완전 관해가 오면 일부 타입에서는 우리가 어떤 타입의 유방암에서는 그렇게 완전 관해가 온 경우는 훨씬 또 경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반응성을 평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약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술을 어쩔 수 없이 땡겨서 하거나 다른 약을 바꾸거나 하는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약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가진 암입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성 평가를 초음파를 하든 나중에 MRI 찍든 하면서 이런 반응성 평가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수술 전 전신 치료의 하나의 목적이 된 거죠. 그리고 MRI를 봐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술의 범위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일단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있었습니다라는 판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의 범위를 이렇게 같이 줄이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술 전 전신 치료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좀 있으면 이제 유방암 수술 전 전신 치료 클리닉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진찰도 하고 결과도 들으실 건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 지금 들어보니까 유방암이 수술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영상 장비를 써서 MRI도 찍고 PET도 찍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그리고 암이 어떤 성질의 암입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곳이 여기 병리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환자분들의 결과를 보고 같이 의논하고 그에 대한 가장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산병원에 한 4년 전부터 이미 이렇게 통합진료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과들이 환자분 한 분의 결과를 놓고 결과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여러 과를 따로 다닐 필요 없이 오늘 그 외래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게 다 같은 우리가 의논을 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결과들을 다시 저희가 먼저 볼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 검사 여부가 필요한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는 했지만 뭔가 또 애매한 부분이 더 추가로 발견되면 그 부분이 반드시 약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걸 하고 다시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약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변화 여부만 좀 보면 되는데 기본이 되는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치료가 바로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가 검사들을 하고 어쨌든 검사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치료가 결정이 됐다. 그 말은 수술 전에 약물을 쓰는 게 아까가 맡은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환자입니다라고 판정이 나오면 약물을 먼저 씁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 전신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역종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오늘부터 바로 시행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걸 결정하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래서 결정이 되면 오늘부터 약물 투여가 가능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외래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 전신 치료가 최종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약물을 먼저 씁니다라는 뜻이죠. 그럴 경우는 이제 항암제나 항호르몬제 같은 것들을 다 외래에서 투여를 받게 돼요. 특별히 입원이 필요한 약제들은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래에서 규칙적으로 오셔가지고 약물 투여를 받고 의사를 만나고 그때마다 체크를 좀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양상이 좋아지는 쪽으로 조금은 반응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치료 계획대로 다 하고 난 뒤에 수술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또 수술 전에 평가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우리가 상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초음파도 하고 MRI도 찍고 하면서 영상 자료를 서로 우리 치료하기 전과 치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비교를 해보고 반응 평가도 하고 그리고 수술의 계획도 세우게 돼요. 중간에 혹시라도 사이즈가 더 커졌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수술을 땡겨서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약제를 우리가 고려한다든지
그 시점에서 약제를 바꿔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성 평가를 저희가 약물 투여하면서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수술까지 이제 결정이 됐다 그러면 보통은 마지막 약물이 투여되고 나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될 텐데 미리 이제 수술 날짜를 다 잡아드려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이제 입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검사는 미리 다 해놓고 수술 전날 입원, 그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고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요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수술은 유방 수술과 겨드랑이 임파절 수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최소한. 그래서 그 수술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치료를 받게 되면 현재 상황과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수술 전 상태, 치료가 약물 치료 다 끝난 상태를 다 우리가 고려를 해서 외과 선생님들이 그걸 결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수술의 계획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수술하고 나서 보통 1, 2주 정도가 지나면 최종 결과가 나오고요. 그 수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그리고 수술 전 검사까지도 다 봐서 더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치료들에 대해서 수술한 이후에도 외래에서 치료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외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려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은 6개월마다 초기에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1년마다 하게 되지만 이제 정기적인 우리가 검사를 계속 해 나가서 새로 또 생기는 암 덩어리 같은 건 없는지 현재 계속 없는 채로 잘 있는지를 확인을 좀 받으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유방암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이제 유방암 치료를 선택을 저희가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유방암의 병기, 아까 침범 범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유방암은 그 병기만 가지고 모든 치료의 약제가 선택이 되거나 방법이 선택되지는 않는다. 환자 나이, 폐경, 여러 가지 성질, 여러 가지 환경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같은 병기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각 치료는 우리가 각 치료를 맞는 과에서 또 시작할 때 다시 또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각 치료별로 이제 좀 상세히 들으실 거고 오늘 제가 간단한 소개만 해드릴 거예요. 수술은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할 때 될 쯤 되면 다시 외과에서 설명이 될 거고요. 방사선 치료라는 건 아까 말한 국소적인 치료 중에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할 때가 유방 보존 수술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방사선 치료가 없던 시절은 무조건 유방 전절제를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 주변의 재발률을 유방 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방사선 치료가 도입되고 나서는 유방 보존 수술이 가능한 범위라면 그 눈에 보이는 그 덩어리만 깔끔하게 제거하고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현재 암 덩어리가 없는 쪽 유방은 방사선을 치료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전절제를 한 경우랑 재발률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얘가 유방 보존 수술이 의사가 가능합니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전절제를 해도 되지만 방사선 치료 플러스 보존 수술이 들어가면 같은 효과다. 되도록이면 유방의 모양을 살리도록 하겠다는 게 요즘의 치료 방침인 거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 양만큼 되게 짧은 시간을 저희가 조금씩 투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에서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매일 가서 짧은 시간을 이렇게 맞고 오니까 우리가 가까운 병원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고요. 본인 일 하시면서도 병원에 매일 와야 되는 게 조금 귀찮겠지만 어쨌든 크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수술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적으로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유방을 전절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사선 치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몇 가지 경우에 조금 진행이 많이 된 경우들은 전절제를 하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절제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는 거지만 거기에 해당이 될 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방사선 치료는 부분 절제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전절제는 우리가 일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둘은 다 수술한 이후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제는 이제 크게 항암제, 항호르몬제, 표적치료제 이렇게 있는데 항암제는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써왔던 거죠. 그리고 요즘도 새로운 항암제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사기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투여하고 그냥 금방 끝나는 그런 투여 방법을 갖고 있는 항암제도 있고 두세 시간 정도 되게 천천히 이렇게 맞는 항암제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투여 방법이나 투여 간격들은 항암제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파절 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우리가 보통
4번 정도 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3개월 정도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3개월 정도 합니다라는 뜻은 3개월 내내 내가 항암제 주사를 맞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이렇게 약이 정해지면 이 약은 3주 간격으로 4번 정도 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3주 간격으로 4번이면 12주가 흘러가기 때문에 거의 3개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고 투여를 받는 날짜 수는 사실은 4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약제가 정해지면 이런 그 투여 간격과 횟수가 정해지게 돼요. 그럼 그에 따라서 환자분이 오는 날짜들이 이렇게 정해지시겠죠. 그리고 올 때마다 이제 의사를 종양내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진찰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약을 투여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임파절 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8번 정도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3주마다 8번 그러면 이제 24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원칙들은 수술 후에 하는 항암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는 물론 중간에 변수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수술 후에 할 얘기를 먼저 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내가 할 건데 이거 땡겨 썼으니까 나중에 수술 후에 또 뭘 더 해야 되느냐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조건에 맞게 만약에 수술 전에 다 하셨다면 수술 후에는 추가로 항암제 치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암제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약물 치료고 그중에 항암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강한 부작용들이 많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이런 항암제 부작용들도 약제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제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또 교육을 시켜 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항암제에 대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종양내과 전문 간호사분들이 1:1 면담을 통해서도 주의사항들을 또 말씀을 해 드릴 거고 각자 개인의 상황이 또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뭐 식사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런 교육을 다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약물 투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물어보시면 돼요. 항호르몬 치료는 이제 유방암에서 많이 이제 예전부터 써왔던 치료고 많이 발전된 치료인데요. 아까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게 유방암에 이제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유방암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암세포 자체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세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암세포들이 있다는 거죠. 같은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보는 표지자가 우리가 여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있어서 이런 수용체가 있으면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데 그거랑 만나면 이 세포들이 다시 또 증식을 한다는 거죠. 잘 자라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용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없는 경우도 직접적으로 여성 호르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얘들도 증식을 할 수 있거든요.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성 호르몬이 이 유방암 세포를 더 잘 자라게 하는 인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성질이 좀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은 조금 그 자라는 속도도 조금 순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천천히 자라는 경향도 있고 얘들은 조금은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암은 암인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게 조금은 보면 그 성질 자체가 좀 순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특수한 염색을 하면 그 염색이 잘 될 때 우리가 양성, 그렇지 않을 때 음성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있으면 양성으로 우리가 전세적으로 판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65%, 70% 환자분들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나와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타입이라는 거죠. 30, 40%는 둘 다 없는 음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양성이라고 한다는 뜻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세포의 성질을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는 그런 게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나는 여자기 때문에 계속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그런 자체가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사실 재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해당이 되는 이런 60, 70% 환자분들에 대해서 항호르몬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폐경전 여성은 대부분의 여성 호르몬이 어때요? 난소에서 분비가 되고 규칙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런 세포들을 만나면 이런 세포들을 또 잘 자라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 약을 먹으면 이 수용체를 막아버려서 이 둘을 직접적으로 간여를 못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세포들은 마치 여성 호르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난소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주사가 있어요. 우리가 피하 주사로 4주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는데 이것도 난소가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난소가 일을 안 하면 결국 여성 호르몬의 수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이 암세포들이 자라기가 힘든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난속주사는 4주에 한 번씩 맞는 주사로 되어 있고 타목시펜이라는 먹는 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5년은 기본으로 먹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요. 하루에 일정 양만큼 먹고 그렇게 되어 있고, 폐경후가 되면 난소가 기능을 안 하니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똑같이 난소가 기능을 안 하더라도 이런 다른 장기들에서 여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져요. 그 양은 폐경이 된 이후는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성 호르몬은 계속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고요. 폐경 후 여성한테는 아예 우리가 난소외에서 만들어지는 이 여성 호르몬 자체를 억제시키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일정 양만큼 5년 정도 먹는 약인데, 그래서 다 대부분 먹는 약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요법이 항호르몬 치료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거나 호르몬이 나오더라도 직접적으로 간여를 못하게 막아주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세포들이 다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재발률을 낮추는 거죠. 하지만 항호르몬 치료도 부작용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항암제가 말하는 탈모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없죠. 대신에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폐경 증상인 거죠.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를 하면 결국은 내가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아예 분비 자체를 좀 억제시키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폐경이 아니더라도 폐경 증상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항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랑은 아까 조금은 다른 부작용들을 갖고 있는 거죠. 표적치료는 유방암에서도 많이 발전됐고 최근에 모든 암들이 다 이런 표적치료제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들 예를 쓰고 있는데, 표적치료제는 어떤 특정한 표적을 가진 암세포들이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는 약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항호르몬 치료도 넓게 보면 표적치료제일 수도 있죠. 특정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암세포만 어찌 보면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런 특정 표적을 많이 갖고 있는 세포들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작용하니까 가장 좋은 장점은 뭐겠어요? 다른 전신적인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세포를 골라서 죽이면 최대한 적군을 많이 죽이지만 우리 아군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게 표적치료제의 개념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유방에서는 그런 표적들 중에 중요한 게 헐투라고 하는 이런 가발현되는 우리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세포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런 헐투 수용체가 많은 유방암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유방암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발현되는 환자들이 보통 4명 중에 1명 내지는 5명 중에 1명꼴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헐투라고 하는 일들이 자극을 받으면 세포를 잘 자라게 하는 자극이 되는 거죠. 세포가 다시 정식을 더 자라게 되고, 근데 그게 결국 암세포라 그러면 암세포 성장이 빨라지거나 암세포가 더 개수가 많아지는데 더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 그래도 이 헐투의 가발현이 많은, 헐투가 많이 있는 유방암은 예후가 나쁘다라고 알려져 있다. 조금 더 가격한 타입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항암제를 하고 약제를 우리가 주더라도 재발률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헐셉틴이라는 약이 나와서 그게 선택적으로 헐투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세포를 주로 공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포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적인 부작용을 줄이면서 헐투가 많은 그 암세포들만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헐투가 많은 유방암에 대해서 재발률을 낮추는데 좀 더 획기적으로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보통 이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치료들하고 동시에 가능은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점은 아직까지는 1년 동안 하는 게 기본 치료라서 3주마다 한 번씩 해서 1년이면 보통 한 18번 정도가 표준 치료가 돼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이 헐셉틴이 제 최초의 약인데 같은 종류의 이런 헐투가 많은 유방암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표적 치료제도 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인가요? 그 수술 전에도 우리가 일부 같이 쓸 수가 있게 이제 보험에서도 적용을 해주고 시작했고, 우리가 왜냐하면 헐투가 많은 유방암에 있어서 표적 치료를 같이 쓰면 훨씬 더 사이즈를 줄이는 반응을 좋게 하는 데 대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 전에도 우리가 해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같은 기술하고 하더라도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헐투가 음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의 특징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그리고 헐투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암제 치료를 우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항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타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재발률을 낮출 수 있고
헐투는 없으니까 어때요? 표적 치료는 필요 없겠죠. 헐투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는 필요 없는 타입입니다.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약간 순한 면도 있지만 가격한 면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타입의 유방암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들은 어때요? 조건이 되면 항호르몬 치료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항암제랑 표적 치료제랑 합쳐서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치료제를 다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헐투가 있어요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호르몬 수용체가 엄성이니까 항호르몬제를 뭐 5년간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를 이런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대신에 표적은 있으니까 우리가 항암제 더하기 표적 치료제는 해주는 게 이런 암들을 더 재발로 맞추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수용체 아까 두 가지라 그랬는데 두 가지도 다 없고 헐투도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순한 면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가격한 면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격들은 어때요? 호르몬에 억제하는 치료도 대상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헐투를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 표적 치료제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야가 뭐밖에 없어요? 항암제밖에 없죠. 항암제 내에서 약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기 내에서는 병기가 정해지지만 그 안에는 또 이렇게 네 가지의 성질이 서로 다른 유방암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기 안에도 이런 네 가지가 있을 거고 2기 안에도 네 가지가 있을 거고 3기 안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 성질에 따라서 쓰이는 약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재발을 낮추기 위한 보조적인 요법이든 이런 데서 쓰는 약제들이 종류가 다르니까 같은 기수 환자지만 치료하는 약제가 어때요?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기라고 들으면 어느 정도 병기가 조금 진행이 된 건데 이런 타입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사실 수술하는 방법하고 혹시 필요하면 방사선을 하겠지만 약물 중에서는 항암제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고 약물 치료는 따지면 항암제밖에 없죠. 그죠? 항암제를 이제 우리가 정해진 대로 하고 나면 그 외 치료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1기라고 들었는데 1cm보다 크고 인파들 뭐 전이가 약간 있고 뭐 이랬는데 헐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타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술하고 방사선을 하더라도 약물을 선택한 데서는 항암제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표적 치료를 1년간 하자고 얘기할 거고 먹는 약도 한 5년간 먹읍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지만 실제로 약도 완전히 다른 거죠. 오히려 기수가 높은데 왜 다른 약을 안 주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는 그 약을 투여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약이라면 굳이 내가 투여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부작용만 생길 거니까. 효과는 없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약을 먹어서 부작용만 내가 느끼면 되겠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작용을 느끼지 않게 하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이니까 다 같은 기수니까 이렇게 치료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성질이 있게 나눠지는 게 유방암의 특징이라면 그 특징에 맞게끔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 왜? 나한테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내하겠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내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작용은 내가 느끼지 말아야겠다. 그게 유방암 치료의 원칙이고 많은 암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맞춤 치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시대가 흐를수록 조기 유방암이 많아졌죠. 일찍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치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졌죠. 여러 가지 약제들도 많아지고 지금도 유방암도 계속 새로운 치료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방암의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외국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유방암은 우리가 유방암 자체는 되게 어렵고 우리 과정 자체가 쉬운 과정은 아니죠.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이제 저희가 조합을 하고 해야 되니까 대신에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방암이 치료가 조금은 그래도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 자체가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해볼 만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우리가 치료에 대한 부분도 항상 요구가 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정말 방사선 치료가 없었으면 지금도 계속 유방 전절제를 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헐세티라는 약이 또 없었으면 헐투가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계속 나쁜 채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더 나은 효과가 기대가 돼야 되겠죠. 같은 부작용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더 좋아야 되는 거죠.
재발률이 더 낮아야 되고 치료 성과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같은 효과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좀 더 부작용이 적어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횟수가 만약에 8번을 하는 경우가 있고 6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6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효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에 항암제를 써서 우리가 기대되는 치료법하고 항호르몬제를 해서 기대되는 치료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동등하다고 혹시라도 나오면 어떤 게 조금 더 본인 선택하기가 쉽겠어요? 항호르몬제 쪽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항암제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조금 더 내가 보고 부작용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효과라 그러면. 그러면 대부분은 부작용이 좀 더 나한테 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은 치료법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도 새로운 암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나 예측하는 평가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약을 쓰는 게 조금 더 치료 성과 높일 수 있는 거를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죠? 현재까지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그걸 개개인마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론 MRI 찍을 때도 고생하시고 페트라는 것도 찍어서 해보셨겠지만 그걸 만약에 매달 찍어라. 우리가 뭐 3개월마다 찍읍시다. 너무나 힘들겠죠. 조영제도 써야 되고 방사선 양이라는 것도 페트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치료 과정상의 그런 부분들을 혈액 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혈액을 샘플을 채취하는 건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실제로 더 소변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에 대한 평가나 새로운 그 재발일분의 진단을 평가하는 것도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건 항상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될 수는 없어서 되도록이면 그 효과가 제일 클 거로 기대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타입들, 그다음에 현재 병기, 그다음에 상태들을 다 보고 거기 해당될 때는 저희가 지금 그 보는 외래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또 추가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이 현재까지 있는 게 있을 거고 새로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다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의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내가 이 유방암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암이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끔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이득이 된다라는 게 현재 치료법의 우리가 치료 방침이에요. 그래서 현재 마음은 되게 조금 불안도 하시고 진단받은 지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막 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막 그러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지금 저희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진료하는 개념도 되도록이면 그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의견을 들으면 결정이 빨리 날 거고 그러면 결정이 빨리 나는 대로 또 다른 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면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까지 시간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 유방암은 그 뭐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을 덮어놓고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애매하다. 아니 그러면 이 타입도 성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약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치료법을 우리가 좀 더 적절하게 해야 된다면 사실은 좀 더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 유방암은 그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저희가 해드릴 거고 최대한 그 기간은 최대한 줄이는 걸 노력은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 치료가 정해지고 나면 같이 의료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많은 교육들도 같이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해당되는 과나 이런 데서 또 물어보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